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윤리학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학문을 다가가기 전에 인간을 먼저 다가갈 줄 알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선생님과 좀 가까이 지내고 선생님을 사랑하면은 자연히 그 선생님이 맡은 과목이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통신을 통해서 강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먼저 강의 이전에 그 교수와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 더 쉽고 더 재미가 있고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강의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해봐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윤리와 윤리학과 현실 문제를 놓고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상당히 많이 다양한 다원적인 현실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 때 세계주의의 그 급물살을 타고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나 도덕 같은 것들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옛 이야기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녀 여성 차별이 무너지면서 여성 주도의 사회로 바뀌어져 가면서 좀 여성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그럴수록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이제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비록 여성들이 여성 지위 확보하고 이제 자격과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 할지라도 항상 더불어 사는 삶,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서 책임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성들이 발전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조심스럽게나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인구의 증폭과 소위 그 불임 사조로 인해 가지고 인구의 감소율이 즉 급강하, 사람들이 이제는 인구 팽창에서 인구 감소라는 문제로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전력이 소위 인간성을 메모시켜버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대화되면서 소위 5.16 군사혁명 이후에 이 잘살아버시 하는 노래와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과 같이 좋은 경제적인 여건 갖춰가지고 우리도 세계 선진을 향해서 소위 우리 스스로 지닌 어떤 자원은 없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투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세계 상위권 그룹을 향해서 지금 이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사이에 몰락되어서 침식당해 버렸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 살았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지금 이제 그 시절에 살았던 청소년들이 지금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이 금권이 지배하는 막다른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쟁은 실전 이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경쟁인데 지금은 물건을 하나 생산했다 할지라도 적당한 품목을 생산해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최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이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해 놓았던 모든 물건들이 우리 안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모든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물건들과 경쟁을 해서 좋은 그 소위 이 고품질의 물건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나가고 이제 품질이 나쁜 것들은 자연히 이제 도태당하는 이와 같은 그 극단적인 실전 이상의 경쟁 시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소위 공유 개념, 더불어 삶의 이 개념이 자꾸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 아쉬움을 느껴집니다. 결국 개인주의가 너무도 지나쳐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사회가 개인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주의와 우리 기독교 윤리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유물론이나 공산주의보다는 지금은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이와 같은 그 단일 이데올로기 세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이와 같이 세계 체제의 변화가 거의 공통하게 이 단일 체제 이데올로기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이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실천 이성에 있어서 도덕의 전제로서 의지의 자유와 영혼의 불멸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등 세 가지를 내세워서 이성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는 사람은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서 지상명령의 형태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는 이제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칸트의 이성 철학도 아니고 종교적인 요구도 아닌 소위 실용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개방과 경쟁과 신뢰의 축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실속, 진리를 챙겨주는 것만이 진리고 옳다는 이와 같은 판단인 것입니다. 수단 방법의 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속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가파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서 살고 있는 현실, 세계주의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의 내용이요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든가 이웃사랑 개념이 실용주의적 이기심으로 바꿔버렸다고는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라고는 단계적인,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 위치를 정립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차서적인 단계에 따르는 그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국 자기 개인주의로 이렇게 급선해 버렸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구제사업이나 박애주의도 기독교 사회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그런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실천의 사항으로서 이렇게 발전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적 변화에서 오는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재고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의 생명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찾아주자고는 이 구령의 운동, 소위 영혼 구원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들이 세계화 시대에 참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몫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운동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소위 기독교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며 우리 기독교 운동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것까지도 상실해버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경지에 빠져들고나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세계주의와 기독교 윤리 문제에 이어가지고 가족법과 풍속의 그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2005년 3월 2일 밤에 우리 참 가족법이 통과됐다 해가지고 여성들을 비롯한 일부 소위 진보주의 세력 측에서는
매우 좋아하고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다행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염려스러운 점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적법상의 요구와 성역 사이에 그 마찰되는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아마 이거는 법리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윤리학적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가족법이 2008년부터 실시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이 문제를 그저 무작위적으로 무조건 환영해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호주 가부장 제도에 의한 호주 상속 제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호주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가부장 제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주제 자체가 나쁘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짐승들도 때를 지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누구가 대표인가, 누구가 이끄는 자인가 하는 그 짐승의 한 마리가 거기에 세력을 이끌어가지고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군대 조직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큰 단위로는 국군이지요. 그러나 이제 육해공군으로 나누게 되고 또 이제 군단으로 사단으로 또는 이제 거기에서 연대로 대대로 중대로 그런 다음에 소대로 그러고 나서 몇 사람이 얽히게 되면 분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집니다. 우리가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할 때에 만약에 전투 중에 우리의 거기서 분대장이라든가 누구가 죽어버리게 되면 사실상 지휘체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서 선임자가 자동적으로 그 선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회에 주어져 있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호주 제도가 없어져 버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가부장 제도에서 남자만이 이제 호주였다. 그 자체는 우리들도 그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남자가 죽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이제 호주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늙어서 하게 되면 아들이라든가 또 아들이 죽고 또 이제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가 호주가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호주 제도가 계속 있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됐을 때 그러면 그 가정의 기준은 그 중심은 어떻게 이제 유지돼 나가며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이거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가정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성씨가 이제는 혼잡해져 버리게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혼한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갔던 아기는 이혼해서 따라가서 어머니가 재혼한 그 남편의 성씨로 바꿔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 되면 그거 뭐가 됩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거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씨별로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길렀던 아들대로 박씨로서의 성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이제 이씨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이 아버지 박씨와 사이에 낳았던 아기가 어머니의 이혼으로 인해가지고 재혼으로 인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씨의 성을 가졌다고 해 보았을 때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애들이 자기는 이제 하나는 박씨로 알고 하나는 이씨로 알았습니다. 이거가 남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커가지고 자기의 가족적 혈통의 배경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한 배 속에서 나온 자녀끼리 이 오빠와 이 동생, 여동생 사이에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막가는 폐륜의 길로 나가게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아마 가족법을 이렇게 통과시켰다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뜻도 같지만은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나쁜 요소가 다분히 더 많고 이건 악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처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그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묵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반서유적이고 반윤리적인 반신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싸워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기독교 윤리 자체가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 이건 단순히 윤리학적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학적 문제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 창조 섭리에 대한 교의의 문제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족법이 이제 새롭게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와 함께 가져다주는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제사 문제를 놓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추도식이었습니다. 그래 추도식이라기보다는 추도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목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전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마다 추도식이라고는 죽은 날을 기념하는 그날로 정하지 말고 그 고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생일을 기해 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생신 몇 주년, 탄신 몇 주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이 제사날을 생일로 바꿔지게 되면 이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는 이 제사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고인의 생일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다. 이런 의미에서 제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과 함께 이혼녀를 중심주의보다는 정당한 부부중심주의로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의 하나의 기준은 항상 긍정적인 정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형적인 것은 정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은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당한 결혼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의 문제라든가 가족법이라든가 윤리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제 이혼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인 정당한 가족 간의 문제가 파괴되어 버리는 이와 같은 법리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가족법과 함께 가져다주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준에서 신앙 양식으로 옳은가 틀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내 환경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당한 정론을 이제 뒤바뀌어서 이 이기적인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해 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다든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정론을 향해서만은 갈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알게 또는 어떨 때는 모르게 잘못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못 갔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잘못된 상태 속에서 내가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요. 이 이성과 윤리와 양심을 가진 사람의 이 인륜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교회 운동으로부터 운동으로 이렇게 새 출발을 시켜야 한다. 우리 교회라고는 그것이 영어로는 church, 본래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소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단 공동체를 이루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개념의 원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가정보다도 가정운동을 통한 교회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성경적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가족법과 풍속의 변화가 가져다준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나라의 국교에서 가족법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법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파문의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엄청난 앞으로 불륜의 길로 막 이제 이 곤두박질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휩쓸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은 끝까지 이제 우리가 바로잡고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까지도 이 세상 속으로 그렇게 무너져서 쏠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이제 우리가
피해가야 하겠다. 이걸 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바로잡아줘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와 현실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첫째 공부를 해갖고 뭘 되고 싶으냐면 연예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탤런트가 된다. 가수가 된다. 이 연예인이 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선호의 사상과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극대화되었을 때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인륜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전문의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프로페셔널십입니다. 전문인. 우리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가 스피리추얼 에듀케이션을 해가지고 영성 교육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위 퍼스널 에듀케이션입니다. 인격 교육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람됨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가 소셜 에듀케이션입니다. 사회교육입니다. 사회라고는 사람은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삶의 공동체 속에 나의 개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주변과 함께 가는 나를 관리할 줄을 알아야지. 자기 개인적인 나만을 위한 자기 관리의 기준은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소위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 전문인의 양성 교육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문인 양성에 주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의 사조가 너무도 지나치게 연예인 일변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좀 더 기준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예인들을 모독한다거나 어떤 예수님들을 낮춰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인은 전문인대로 가야 할 것이고 전문인의 다양한 거기에서 다양한 대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유가 돼야지 일변도로 치우쳐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 세상은 광대들이 바치는 세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의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문화와 사회범죄 문제입니다. 우리 컴퓨터가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생활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을 통해 가지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이 문화적인 혜택에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터에만 매달려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컴퓨터에만 집착하다가 보니까 인간성 자체를 개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기술만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관계성.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오는 여론의 문제입니다. 여론의 조성의 문제가 이제 구시대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신시대들이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여론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리 됐을 때 그것이 모름지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가정마다 이제 아마 우리 사회 또는 교육기관에서도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자유행위의 효율적인 수용 문제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 개념에서 가져야 합니다. 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누려서 갖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피운다. 담배 피우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 담배 피운 기견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이제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이제 행하는데 누가 이제 방해하느냐? 그건 맞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공유 개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행위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프리덤 is not free라는 말입니다. 내가 방종적인 자유를 가지고 이거 자유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는 반드시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고 좋아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다는 것을 알고 싫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의 자격이요, 이것이 우리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은 기초질서부터 우리가 일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이 사회운동 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기초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따까지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명랑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학교라든가 어느 집단 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이끌어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도의 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첫째가 인간을 발견시켜주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문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학교입니다. 세 번째가 더불어 삶의 공동체 윤리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자기 기술을 넣어주는 자리가 학교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인간이 찾아주는 그 운동부터가 지금 이제 너무도 멀리 떨어져 버리지 않는가, 이런 아쉬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책임지고 앞으로 이 인간성 찾아주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더불어 삶의 사회에서는 늘 제가 드립니다만은 여기에는 기초질서의 최고의 이 기준, 바로 이 단속의 기관은 경찰권입니다. 경찰권.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취임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디 대통령님께 한 가지 건의하고 싶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통제 기능의 권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기초질서부터 와야 하고, 기초질서라고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경찰권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나라에 경찰권이 거의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왜 경찰권이 이렇게 무력해야 합니까? 그거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말입니다. 명랑사회, 소위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하고, 기초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경찰권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 나라의 이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이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두고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현실 사회 문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속제도 문제입니다. 이 상속제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한국 나라가 자본주의 지향의 사회로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5.16 군사혁명 이후에 기간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를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재벌 기업들을 도와가지고 은행에 있는 모든 돈들을 거의 모아가지고 기간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 재벌들이 문어발 기업 경영의 식으로 나가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또는 어디 중소기업체들이 잘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은행에 돈을 끄집어 갔다가 자기들이 이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로서 그래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 부도 위기라고는 IMF로 몰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벌 기업들이 결국 자기들이 얻어가진 돈들을 이제 뱃속에서 갓 태어난 손자가 예쁘니까 그 손자 이름으로 몇천억을 이제 상속을 시켜주고, 이러한 그 경제적인 폐습들이, 악습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소위 그거에 무엇입니까? 강남이라든가 또 압구정이라든가 뭐 오렌지족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돈은 단 1전도 벌어보지 못한 소위 재벌 기업의 부자들의 아들, 딸들이 돈을 물 쓰듯이 퍼쓰거든. 물 퍼쓰듯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속제도 문제에 앞으로 더 우리가 생각할 이런 문제들은 시정시켜야 하겠다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 또 이야기하기로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쳐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